여기 러시아의 수상한 움직임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이상한 침묵의 전문가들도 어리둥절한 상태인데요. 평소라면 상황을 이용해 도발을 감행했을 북한이 이번에는 마치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 듯 조용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북한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특히 BBC까지 나서서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을 다루고 있는데요. 평소 한국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던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인천국제공항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저도 모르게 재킷을 꼭 여몄어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이번 임무는 제가 전에 해왔던 일들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온 국방분석가 사이먼 베넷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제 멘토인 토마스 커크 제독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뭔가 이상한 일을 조사해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공항을 지나며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지도와 보고서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실제 국제정치의 퍼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었거든요. 임무는 명확했어요. 나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왜 북한이 이렇게 조용했는지 알아내고 그 침묵이 세계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거였어요. 마침내 짐을 챙겨 공항 밖으로 나섰어요.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곳은 끝없이 뻗어있는 듯한 대조의 도시였어요. 높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이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을 자랑하며 자리 잡고 있었고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밝고 현란한 색상의 광고가 번쩍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제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 웅장함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정교한 디자인과 넓은 마당은 회복과 재탄생의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는 듯 했죠. 거기서 저를 반겨준 사람은 역사학자로 유명한 김민석 교수님이셨어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간의 메아리가 울리는 넓은 공간 속에서 그 목소리가 인상 깊게 들렸어요. 이 궁은 한국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됐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번영하는 능력을 상징하죠. 저희는 궁을 둘러보며 걸었고 교수님은 침략과 전쟁, 그리고 이 아름다운 궁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이뤄진 놀라운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궁이 파괴될 때마다 한국인들은 힘을 모아 다시 세웠고 그때마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재건되었대요.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인의 DNA에는 회복력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궁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제 임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북한은 언제나 이 지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나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조용했어요. 보통 같으면 미사일 실험이나 군사훈련 같은 걸로 힘을 과시했을 텐데 이번엔 침묵이었어요. 마치 연기가 멈춘 화산처럼요.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였어요. 회복력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인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고요한 연못께 멈춰 서셨어요. 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은 아직 잘 와닿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다시 커크 제독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브리핑으로 돌아갔어요. 제독님은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건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투어가 끝난 뒤 교수님은 궁 안구석에 있는 작은 다방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저희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추운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았어요. 차 한 모금 한 모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어요. 서울은 회복의 도시입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큰 변화의 시기에도 사람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인하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그 힘이 반영되어 있어요. 저는 궁의 아름다움과 그 너머에 있는 분주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더 빛내주는 곳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사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요. 날이 저물 무렵 교수님과 저는 가까운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전통 가옥들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나무 기둥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나무에 걸린 등불들이 차가운 밤 공기를 따뜻하게 밝혔죠. 조금 전 본서울의 에너지가 넘치는 중심가와는 평화롭게 대조되는 풍경이었어요. 내일은 몇 군데 중요한 장소를 방문할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한국의 회복력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 임무가 불확실하긴 했지만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풀어야 할 퍼즐의 조각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뒤 낮에 경험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 복원과 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강인함까지 모두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회복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곳 한국에서의 삶 자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창문 밖 도시의 소음이 은은한 울림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침대에 누웠어요.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곳에는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는 이 회복의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맞닥뜨릴 도전들이 어떤 것일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어요. 임무는 분명했지만 이제는 이 과제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수많은 고난을 겪고도 굳건히 서 있는 한 나라의 힘과 정신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라 회복력과 결단력으로 이뤄낸 살아 숨쉬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가야 할 사람이었죠. 제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들어설 때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매끈하게 지어진 고층 건물은 도시 스카이라인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고 유리창은 아래의 분주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꽤 팽팽했어요. 저는 브리핑 룸으로 향했는데 이미 여러 정보 장교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모여 지도와 보고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커크 제독이 있었어요. 그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방 안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이먼, 와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북한의 최근 침묵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테이블에 앉으면서 임무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어요. 상황을 전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내려고 했어요. 커크 제독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알다시피 북한은 항상 이 지역에서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어. 미사일 실험이나 군사훈련 같은 걸 자주 해서 존재감을 과시해왔지.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탄핵 위기 동안 북한이 조용해졌어. 도발도 없고 위협도 없고
그냥 기이할 정도로 침묵 상태야.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요. 왜 지금 와서 그들이 평소 행동을 멈췄을까요? 그때 정보 장교들 중 한 명인 이 씨라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 나섰어요.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러시아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자원 소모가 심한 러시아가 남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남한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 씨가 확답했어요. 남한은 방산물자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불안정성이 생기면 글로벌 시장과 방어 전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커크 제독이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북한의 침묵은 더 깊은 뭔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이전에도 북한이 활동을 멈출 때는 폭풍 전야인 경우가 많았거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종류의 폭풍을 말하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이 씨가 인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한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활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공격은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심지어 일상적인 삶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타겟이 됐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씨가 지도 위에 몇 군데 강조 표시된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부 데이터베이스, 군사통신망,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기업들까지 공격을 시도했어요. 커크 제독이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이먼, 자네의 지정학적 전문성이 이 상황에서 중요해. 왜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를 조사해줘야겠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위협이 있을 수 있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 씨가 저에게 보고서와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건넸어요. 남한 정보기관 연락망부터 만나보세요. 현지 정보를 더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게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브리핑 룸을 나서며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왜 북한은 갑자기 행동을 바꿨을까요? 러시아의 목적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미국 대사관의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대사관은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친절한 장교박 씨가 저를 맞아주며 정보부서로 안내했어요. 사이먼 씨, 커크 제독이 보내셨죠? 박 씨가 보안구역으로 저를 이끌며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정보팀을 만나야 합니다. 보안구역 안에서 저는 김대위와 최중위를 만났어요. 이 둘은 남한 정보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온 경험, 많은 정보 장교들이었어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대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사이버 공격을 분석하고 그 출처를 추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최중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격들은 매우 정교하고 국가 주도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러시아의 사이버 작전과 패턴이 비슷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과 데이터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버 공격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특정 분야를 정밀하게 노려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민감한 부분만 타격하려는 의도가 보였죠.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혹시 이게 혼란을 노린 양동작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러시아가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김대위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북한 국경 근처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요. 밀수작전이나 수상한 병력 이동 같은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만약 북한이 뭔가 큰 걸 준비 중이라면 러시아가 관여를 피하려고 발을 뺀 걸 수도 있겠네요. 최중위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침묵의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큰 계획이 있다면 그들은 러시아의 간섭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엉망이 된 지금은 더더욱 그렇겠죠. 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북한이 뭔가 중요한 걸 계획 중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게 동시에 두려우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근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네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정보 네트워크의 연락책들이 북한 활동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자 저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았어요. 북한의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였고 저는 그 메시지를 해독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혔죠. 대사관을 나서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끓고 있는 긴장감은 제게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북한의 침묵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밤 공기가 서늘한 가운데 임시 거처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루 동안의 논의를 계속 곱씹었어요.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이 이 복잡한 상황의 퍼즐을 더해주고 있었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방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며 놓친 연결고리는 없는지 찾아봤어요. 몇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몰려왔지만 임무의 긴박함이 저를 계속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사이버 공격,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북한의 침묵 사이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막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려던 순간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새로운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북한 국경 근처에서 이상한 무선 신호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찾던 돌파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노트를 챙기고 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고 이 침묵 뒤에 숨겨진 비밀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차가운 월요일 아침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미 도시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길거리에는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물건을 외치는 노점상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오늘 제 임무는 대한민국의 첨단 방위 기술을 상징하는 K9 자주포 생산 시설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생산단지의 넓은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내부의 질서 정연한 혼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들은 각 섹션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기계는 쉼없이 돌아가며 작동했고 K9 자주포에 커다란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금속과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그 냄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을 증명해주는 듯했어요. 김민석 교수님이 K9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 박지영 박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박지영 박사님은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에 대한 열정으로도 유명한 분이셨어요. 드디어 박사님과 마주했을 때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네주셨지만 금방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오신 걸 환영해요, 베넷 씨. 그녀는 힘있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는 시설을 걸으며 K9의 조립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그녀는 제게 K9의 각 단계와 세부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며 말했어요.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죠. 폴란드와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믿고 방위 수요를 맡겼어요. 그건 그들이 우리의 가치를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헌신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영 박사님은 잠시 주저하며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는 기술 외적인 도전도 겪고 있어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어요. 어떤 도전 말씀이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더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생산을 방해하고 기술 정보를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방위 산업을 약화시키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에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라니요? 지금 왜 우리를 목표로 삼는 거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자원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방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으니 이렇게 뒤에서 우리를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경보음은 대화를 단칼에 끊어버리며 시설 전체에 퍼졌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때리는 가운데 엔지니어들과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침입 상황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왔어요. 지영 박사님이 숨죽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요. 러시아 요원들이 우리 시설에 침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이었죠.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했어요. 지영 박사님이 제 팔을 잡아 끌며 더 안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따라오세요. 그녀가 다급히 속삭였어요. 복잡한 복도를 지나 혼란을 피해 다녔어요. 결국 우리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고 지영 박사님이 문을 잠갔어요. 그녀는 긴장과 결의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영 박사님은 태블릿을 건네주며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최소한 3명의 요원이 주요 생산구역에 접근하려 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K9의 핵심 부품들을 빼돌릴 수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침입자들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우리 계획은 뭔가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보안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요. 러시아 전술에 대해 알고 계신 걸 활용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해볼게요. 그들에게 지원군이 오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 어떨까요? 지영 박사님은 작은 장치를 건네주었어요. 이걸 사용하세요.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러시아어처럼 들리게 해줄 거예요. 그 장치를 받아들며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조용한 곳을 찾아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러시아 억양으로 변조되어 나왔어요. 거기 멈춰!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날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침입자 중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그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며 자신감을 내보이려 했어요. 저는 계속 말하며 그들을 속였어요. 곧 지원군이 닿는다. 지금 후퇴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침입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고 결국 리더가 말을 꺼냈어요. 철수하자. 그들이 서둘러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지영 박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통했어요. 이제 시설만 확실히 지키면 돼요. 그러나 기뻐하기도 전에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시설 동쪽 구역에서 들려왔어요.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다른 침입자들이 시스템 메인프레임에 접근하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만약 그들이 메인프레임에 접근하면 전체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우린 빠르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지영 박사님은 노트북을 꺼내 들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금 시퀀스를 실행할 수 있어요. 몇 분 정도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거라도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1초라도 아껴야 해요.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저는 보안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침입자들이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잠금이 완료되자 그들은 결국 실패를 깨닫고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한국 특수부대가 시설에 들이닥쳐 침입자들을 신속히 제압했어요. 숨을 몰아쉬며 지영 박사님은 고마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이먼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좋은 팀이네요. 사건이 끝난 후 저는 오늘 얼마나 큰 위기를 넘겼는지 실감했어요. K9의 부품들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의 방위 전략의 핵심이자 글로벌 안보의 중요한 요소였죠. 지영 박사님과 함께 마지막 침입자들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시설은 점차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오늘의 일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혁신의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끊임없이 맞서고 있는 강인한 나라였어요. 시설을 떠나며 지영 박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일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조사 결과를 꼭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북한의 조용함은 단순한 정치적 태도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굳건한 의지를 가진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K9 생산시설은 단 순위 자주포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가는 곳이었죠. 한국의 강인함은 과거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행동 속에서도 생생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직 알아낼 게 많았지만 지금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영 박사님과 함께 우리는 소중한 걸 지켰고 이를 통해 이 놀라운 나라의 진정한 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저물자 부산항은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일시적이었죠. 저는 지영 박사님과 함께 항구 한켠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요원들이 K9 기술을 훔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이번엔 더 대담한 시도를 할 거예요. 지영 박사님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이버 공격만으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항구의 구석구석을 주시하고 있었죠. 특히 K9 부품들이 보관된 창고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옆자리의 보안 요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3번 부두에 정체불명의 선박이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 그쪽으로 주의를 돌렸어요. 깜깜한 바다 위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배의 크기로 봐서는 일반 어선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수상했어요. 통신은? 제가 물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보안 요원이 답했어요. 식별 신호도 꺼져 있고요. 지영 박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해양경비대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모든 전등이 꺼졌고 우리가 있던 건물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지영 박사님이 소리쳤어요. 비상전원도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둘러 손전등을 켰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항구 전체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이건 분명 계획된 공격이었죠. 해양경비대는 최소 15분은 걸릴 거예요. 제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지영 박사님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창고로 가야 해요. 그들의 목표가 거기라는 건 분명하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스며 움직였죠. 멀리서 부드럽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에요. 지영 박사님이 속삭였어요. 우리는 컨테이너들 사이로 숨어 창고 쪽으로 접근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몇 명의 인형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전문가처럼 움직였고 무정의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러시아어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3명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지영 박사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이건 비상용 신호 발생기예요. 한번 작동시키면 엄청난 소음과 함께 강력한 빛이 나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양경비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요. 우리는 창고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침입자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지영 박사님이 신호기를 작동시켰어요. 순간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음과 함께 섬광이 터졌고 침입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금세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총구를 겨눴어요. 우리는 재빨리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어요. 여기서 더 시간을 벌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놔둘 순 없어요. 지영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를 재빨리 이동했어요. 지영 박사님은 창고의 비상구로 우리를 안내했고 숨겨진 제어판을 열었어요. 이건 창고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전원이 나가도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번 작동시키면 우리도 갇힐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해야만 해요. 그들을 막는 게 우선이에요. 지영 박사님이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창고 전체에 중장비 수준의 잠금 장치가 내려왔어요. 침입자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헬기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해안경비대가 마침내 도착한 거죠. 포기하시죠. 제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이미 당신들은 포위됐어요.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침입자들이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해안경비대가 신속하게 그들을 제압했고 항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지영 박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한 번 우리가 해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동이 틀 무렵 우리는 항구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 위로 비치기 시작했고 항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방식이에요. 지영 박사님이 말했어요.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는 항상 더 강하게 일어서죠.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 밤의 사건은 한국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셈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사이를 걸었어요. 이전에 내린 비 때문에 젖은 도로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사되고 있었죠. 밤 공기는 서늘했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거리 곳곳을 채우고 있었어요. 항구에서의 강렬한 사건 이후 저는 숨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석 교수님께서 북촌에 있는 한옥 카페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전통적인 마을이었어요. 그곳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 딱 알맞은 장소 같았어요. 아담한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녹차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내부는 나무 기둥과 종이 등으로 멋지게 꾸며져 있었고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차를 이미 마시고 계신 민석 교수님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손짓으로 저를 초대하셨어요. 사이먼, 와줘서 반가워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그분 맞은편에 앉으며 지난 며칠 동안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죠. 그러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지금 기분은 어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지쳤지만 동시에 영감을 받았어요. 오늘 밤 항구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강렬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회복력을 상징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복력은 확실히 한국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교수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이 땅은 수없이 많은 도전을 맞닥뜨렸어요. 전쟁, 침략,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까지요.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번영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몇 번이나 폐허해서 다시 일어선 궁궐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그 궁궐 자체가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동의하셨어요. 경복궁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어요. 그럴 때마다 더 높고 더 강하게 일어섰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에 점점 더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역경을 딛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예산 문제도 있었고 방해하려는 시도도 많았죠. 하지만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과 한국의 미래를 믿었던 거죠. 저는 박지영 박사님과 그 팀이 떠올랐어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보여준 그들의 헌신은 정말 놀라웠죠. 지영 박사님과 그 팀도 똑같은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시설을 지켜냈죠. 교수님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정신이에요. 기술이든 문화든 일상 속에서든 회복력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카페를 둘러보며 전통 찻잔과 현대적인 장식이 어우러진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모습과 닮아 보였어요. 있잖아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을 글로벌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만 봤어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이상이네요. 이건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강인함과 적응력에 관한 거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확실히 안정의 중심축이에요. 우리의 파트너십은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반을 두고 있죠. 우리는 단순히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교육, 기술, 문화 교류에도 투자하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의 회복력의 기초예요.
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믿는 거군요. 안정성은 단순히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건 세상이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에만 집중하기 쉬워요. 하지만 장기적인 회복력은 더 넓은 시각을 필요로 하죠. 혁신, 공동체, 적응력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각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영감이 솟아났어요.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회복력은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매번 더 강하고 더 똑똑해지는 거군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지정학적 게임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영 박사님과 군인들의 용기, K9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끈기, 그리고 경복궁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불굴의 정신, 이 모든 것이 패배를 모르는 나라의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겨울의 냉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강인함을 깨달은 데서 오는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희망과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어요. 한국은 저에게 회복력이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교훈은 제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눠줬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하나하나가 회복력에 대한 제 이해를 깊게 만들어줬어요. 회복력은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거였어요. 방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니 활기찬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곳은 그들의 흔들림 없는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과 배운 교훈들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강함은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며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제 임무가 단순히 지정학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움직이는 인간 정신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 관점을 바꿔줬고 회복력이야말로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의 열쇠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저는 북촌의 한옥 카페 한쪽 구석에서 녹차를 홀짝이며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차잎의 은은한 향과 전통 아궁이에서 타는 나무 냄새가 섞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마치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민석 교수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교수님의 존재만으로도 바쁜 도시 바깥의 소음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왜 회복력이 한국 역사의 핵심인지 알겠죠? 교수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 나라는 늘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서울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굳건한 정신을 통해 이 도시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줬거든요.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정각들에서부터 K9 자주포 시설의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회복력이 존재했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회복력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영 씨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제가 이곳에서 믿고 의지하게 된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항구에서의 사건 당시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러시아 요원들이 남한의 기술적 성과를 훔치려고 위협했을 때도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결단력은 민석 교수님이 들려주신 한국 역사의 이야기들과 닮아 있었어요.
생존과 혁신, 그리고 끈질긴 희망의 이야기 말이죠. 지영 씨의 용기는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회복력의 완벽한 사례 같아요. 제가 녹차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K9 시설을 지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방위의 미래를 지킨 거죠. 민석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건 지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구의 군인들부터 부산의 엔지니어들까지 모두가 이 나라의 힘에 기여하고 있죠. 저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노부부와 공부 이야기를 하는 젊은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그들 모두가 한국의 회복력 있는 정신을 조금씩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북한의 침묵과 공격성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삶이 도전 속에서도 살아 숨쉬었고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보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커크 제독으로부터의 연락이었죠. 보고할 시간이 된 거예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임무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전략적 위치가 아니라 이야기와 투쟁, 그리고 승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도시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며 이 도시를 정의하는 에너지와 활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 자물쇠를 걸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사이에 저만의 흔적을 남기기로 했어요. 펜을 꺼내 이렇게 적었죠. 한국을 위해 회복력의 등대. 이곳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하며. 자물쇠를 걸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나누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혁신하며 어떤 역경에도 굳건히 버티는 것임을 가르쳐줬어요. 다음 날 저는 호텔방에서 커크 제독과의 마지막 화상회의를 준비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제독님,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로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말을 꺼냈어요. 이 나라를 정의하는 회복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전략적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하고 강인하게 버텨내는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다. 커크 제독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계속해요, 사이먼.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회복력과 혁신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그들의 전략에서 배운다면 우리도 우리 능력을 강화하고 더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독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의합니다. 당신의 통찰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전략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북한의 침묵을 조사하는 임무로 시작했던 이번 일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저는 단순히 정보 보고서를 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인내와 희망의 교훈을 가져가는 길이었어요. 짐을 싸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호텔 주변을 한 번 더 걸어봤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어요. 서울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도시와 그 사람들에 대해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회복력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거든요. 공항에서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한 번 깊게 들이마시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했어요.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적응하고 인내하며 살아남는 데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비행 중에 이번 경험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조용한 북한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남한은 제가 회복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교훈은 제 미래의 일과 세계 안보를 이해하는 방식에 분명 영향을 줄 거예요. 워싱턴에 도착하자 제 보고를 기다리던 팀원들이 저를 반겼어요. 저는 보고 내용을 열정적으로 공유했어요. 단순히 방위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희망과 혁신의 등대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동료들은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제공한 전략적 통찰에 매료된 듯 보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정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투자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회복력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향이 자리 잡았어요. 커크 제독도 만족스러워 하셨고 저는 제 임무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이번 여정을 되새기고 있을 때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작은 한복과 민석 교수님이 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변함없는 당신의 정신과 당신이 가져간 교훈을 위해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복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과 맺은 유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회복력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힘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죠. 그 해가 저물어갈 즈음 저는 새로운 임무를 기대하며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회복력과 혁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며 저는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제가 목격한 그 변함없는 정신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여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온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런던 시민연구소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한국의 친구에게서 긴급한 메시지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20년 연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를 끝내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런던 시민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하는 건 제 꿈의 직장이었지만 어떤 날은 근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곤 했죠. 방금 막 대학원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2시간 동안 설명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열정적인 표정과 진지한 질문들 덕분에 보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이자 예전 연구 파트너였던 박지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였는데 그녀가 보낸 말들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서울로 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책상에 다시 앉으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한국 국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고 항상 말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녀가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분명했죠. 휴대폰을 쥔 제 손가락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지난주 뉴스 헤드라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정치 스캔들이 정부를 뒤흔들었고 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거리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외국 친구를 초대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헨리.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직접 와서 봐야 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머리를 맑게 하려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다른 나라들에서
시위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지현 씨는 그냥 그런 출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정치 전문가였죠. 그녀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목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계엄령도 있고 한데? 제가 물었어요. 위험하죠. 그녀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해요. 그들은 저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방법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를 믿어요, 헨리.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캘린더를 봤어요. 앞으로 2주 동안 강의가 잡혀 있었지만 첸 교수님께 부탁하면 대신 맡아주실 거였어요. 학과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실질적인 연구니까요. 알겠어요. 비행기 예약할게요. 제가 답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작은 가방을 싸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기사를 모조리 읽어보려고 애썼어요. 뉴스는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거리의 군인들, 분노한 군중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부.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뭔가 특별한 힌트들이 보였어요. 시위는 대규모였지만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싸우고는 있었지만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있었거든요.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비행 시간은 거의 11시간이나 걸릴 예정이었고 그동안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죠. 그런데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바로 설렘이었어요. 제가 민주주의를 공부해온 모든 시간 동안 대부분 책과 논문으로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진짜 자유를 위한 투쟁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라지는 런던을 바라보며 지현 씨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곧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였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준비가 필요했어요.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동안 이번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평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서울은 원래 1,000만 인구가 북적이는 도시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진한 초록색으로 칠해진 군용 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우리를 지나쳤어요. 어떤 트럭에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트럭들은 물자를 싣고 있었어요. 트럭의 무거운 바퀴가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택시 바닥이 진동했어요. 길모퉁이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뱃속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거든요. 런던에 있을 때는 계엄령에 대해 역사책으로만 읽어봤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웠던 건 군사적 분위기와는 달리 나머지 일상은 평소와 비슷해 보였다는 거였어요. 편의점 앞에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3명이 단팥빵을 나눠 먹으며 한 명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얀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꽃이 핀 덤불에 코를 대는 강아지를 기다려줬고요. 한 어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통화 중이었는데 다른 손으로는 건널목에서 서 있는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요즘 항상 이런가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택시기사님께 물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조정하며 제 얼굴을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영어로 답했어요. 요즘은 좀 이상한 시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말을 잠시 멈추더니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는 듯 생각하시다가 우린 계속 살아가요. 언제나 계속 살아가요. 라고 하셨어요.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교통이 점점 느려졌어요. 건물들 사이로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사님이 그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시위요. 요즘 매일 있어요. 평화롭지만 아주 커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현이 국회의사당 동문에서 만나자고 문자했더라고요. 가방을 꽉 쥔 제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며 별의별 상황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 때문에 택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3블록 정도 앞에서 내려야 했어요.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국회의사당 쪽으로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곳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안에는 물병, 마스크, 간식 같은 물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맑은 하늘인데도 비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가장 띈 건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대학생들과 팔짱을 끼고 걷는 할머니들도 보였고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 옆에 서 있기도 했어요. 젊은 엄마들 몇 명은 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작은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아이들은 종이 상자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부모들은 번갈아 가며 시위에 참여했어요. 국회의사당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더 빽빽해졌어요. 제가 연구했던 다른 시위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밀치거나 싸우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길을 내주며 지나갈 때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여러 손이 나와 그 사람을 부축했어요. 젊은 남자가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서 연로한 시위 참가자가 앉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다 지현이 경찰 차단선 근처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술회의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짙은 파란색 재킷에 깔끔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습한 공기 속에서도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엔 최근 일어난 일들의 여파가 드러나 있었어요. 헨리, 그녀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다가오며 외쳤어요. 왔군요. 그녀가 저를 가볍게 안고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와 멀리 보이는 군용 차량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섞인 결연함과 불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솔직히요?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네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부른 거예요. 이건 그냥 또 다른 시위가 아니에요. 그녀가 점점 늘어나는 군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결과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안 왔어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군용 차량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현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옆에 꼭 붙어 있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커지는 굉음을 들었어요. 대학 연구실의 안전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공부하던 그 시간이 이제 멀게 느껴졌어요. 지금 제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제가 이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군화가 도로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저녁 공기를 뚫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거든요. 옆에 있던 지연 씨 얼굴은 어느새 굳어졌고 우리는 다가오는 군용 차량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트럭들은 거대하고 군녹색이었고 헤드라이트는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눈빛처럼 번쩍였어요. 붙어 있어요. 지현 씨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손에 긴장이 가득 느껴졌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구호와 음악으로 가득했던 주변의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제 들리는 건 트럭 엔진 소리와 군화 소리뿐이었어요. 군인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고 검은색 방탄복을 입고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는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두운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사람들과 국회의사당 건물 사이에 인간의 벽을 만들었어요. 이 순간이 서울에 오기 전부터 제가 가장 걱정했던 순간이었어요. 수천 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마주한 상황이었죠. 제가 세계 여러 곳의 시위를 연구하면서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자 다리가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군중들이 앞으로 밀고 나가거나 화를 내며 소리치는 대신 놀랍게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군중 한가운데에 넓은 길을 만들었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 부드럽고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현 씨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봐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화난 소리나 공격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노래였어요. 수천 명의 목소리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라고 외쳤어요. 그때는 그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현 씨가 저한테 번역해줬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그 다음엔 빛이 등장했어요. 시위대는 각자 가지고 있던 빈막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란색 불빛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거리 전체를 흐르는 세계강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빈막대기는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어둠에 맞서는 무기였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2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은 파란색 빈막대기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군인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어요. 총을 든 군인들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한 명씩 앞으로 나왔어요. 각자 빈막대기를 높이 든 채 말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선을 만들었어요. 빛의 장벽이 어둠의 군인들과 마주하는 선을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폭력이 아니라 빛으로 선을 긋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총 앞에서 완전히 맨손으로 단지 빛나는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만 들고 서 있는 그 용기를 보고 감동했어요. 이 시위대는 단순히 화난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현 씨에게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요? 지현 씨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죠. 하지만 물러설 때 잃게 될 게 무엇인지도 알아요. 이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내일을 위한 거예요. 네.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어요.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확성기를 통해 기계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즉시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 경고가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사람들을 겁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노래는 더 커졌고 빛은 더 밝아졌어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군인들 대열에서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대열 중앙에 있던 한 군인이 천천히 소총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좌우를 살피며 고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것은
마치 댐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군인이 무기를 내렸고 또 다른 군인이 그를 따라했어요. 딱딱했던 대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허물어졌어요. 몇 분 안에 전체 부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트럭들은 엔진을 다시 켜고 천천히 마지못한 듯한 속도로 밤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 벌어진 축제는 제가 평생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사람들은 울고 껴안고 웃으며 온갖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그들이 무기로 삼았던 빈막대기는 이제 기쁨의 상징이 되어 흔들렸어요. 그들은 빛과 노래로 무장 군인들을 물리쳤고 승리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지현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해냈어요. 그들이 계엄령을 막았어요. 폭력이 아니라 용기로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의 정신이 빛과 희망만으로도 어떤 어둠에도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밤 공기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 찬 전율이 느껴졌어요. 흩어지는 군중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병사들이 후퇴한 모습만큼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었죠. 거대한 시위는 마치 커다란 축제처럼 느껴지는 공동체의 축하 행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지현 씨가 파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작은 봉투들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건 손난로예요. 지현 씨가 설명했어요. 밤에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저는 그 여성이 도와준 사람들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돈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우리 쪽으로 오던 그녀의 눈은 이전의 감정적인 대치 상황 때문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밝고 진실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몇 명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포장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간식을 팔던 노점상들은 남은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잘 드세요 라며 지나가는 시위대에게 외쳤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가게 밖에 테이블을 내놓고 무료로 나눠주는 물병들을 놓아두었어요. 옆에는 구급상자와 기본적인 약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묻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필요할까 봐요.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돌봐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게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였어요.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길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역이 가장 혼잡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제안해 주었어요. 지현 씨,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제가 연구한 대부분의 시위에서는 끝날 때쯤 모든 게 무너지곤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고 다음날 도시가 엉망이 된 걸 정리하잖아요. 지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창문은 안의 따뜻함 때문에 뿌옇게 서려 있었고 커피 향이 저희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중년의 주인 아주머니는 눈가에 웃음주름이 자리한 얼굴로 저희를 반겨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을 들어 멈추셨어요. 돈 받지 않아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당신은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창가 옆에 있는 두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뜨거운 찻잔을 손에 쥐고 손을 녹이며 지현 씨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친절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이에요. 낯선 사람에게도 느끼는 깊은 연결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저는 카페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노인분이 군중 속에서 손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의 휴대폰 불빛이 밤을 밝히며 이리저리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젊은 시위대 몇 명이 낯선 이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때 가벼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시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성공한 이유가 그거예요. 병사들은 단순히 화난 시위대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 학생, 노부부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공동체를 본 거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자신들이 가져온 쿠키를 저희에게 건네줬어요. 간식을 나누며 그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들려줬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했는데 지현 씨가 통역을 도와줬지만 그들의 낙관적인 태도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더 많은 차를 가져다 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이 카페를 20년간 운영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위를 보아왔지만 이번 시위는 뭔가 다르다고 했어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어요. 이번 시위는 특별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시위와 시민저항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히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그건 최고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것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싸우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따뜻한 카페 안을 둘러보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작은 그룹들, 바깥에서 여전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저는 겸손해졌어요. 민주주의와 시민저항에 대한 저의 학문적 지식은 이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것에 비하면 얕게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가 가장 강력한 저항은 큰 소리나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침 햇살이 런던 연구소 제 사무실 창문으로 비춰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돌아와서 풀지 못했던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가방에서 시위대 중 한 사람이 준 라이트 스틱을 꺼내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단순한 플라스틱 튜브였지만 이제는 역사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일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니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어요.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도 라이트 스틱과 노래만으로 맞섰던 시위대들의 모습, 추운 거리 위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음식과 따뜻함을 나누던 낯선 이들, 그리고 한 나라가 폭력 한 번 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뭉친 모습을 자세히 적었어요. 그렇게 완성된 라이트 스틱 시위에 대한 첫 번째 기사는 이 실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 전화는 전 세계의 기자들과 연구자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울려댔죠. 그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아마도 희망에 대한 갈망이나 평화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곧 저는 뉴스 채널과 팟캐스트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 본 일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교실에서였어요.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나라들에서 온제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말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 제 시각을 바꿔놓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시위 사진들을 벽에 띄웠어요. 라이트 스틱의 물결, 결연한 표정의 시위대들, 그리고 결국 물러서기로 선택했던 군인들의 모습까지요. 학생들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뜻밖의 질문들을 던졌어요. 시위대는 무섭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일 수 있었죠? 왜 화나거나 폭력적인 행동 대신 음악과 빛을 사용했을까요? 그 질문들 덕분에 제가 목격했던 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시위대가 두려움을 어떻게 연대감으로 바꿨는지, 대립을 어떻게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이 주먹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과 결단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어느 날 홍콩 출신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월시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 나라의 시위와 시민 저항에 대해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히 계엄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선 모습이었어요.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던 카페 주인들, 추운 밤에 나이든 시위대를 따뜻하게 도운 젊은이들, 그리고 서로를 돌봤던 낯선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특별했어요. 그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것이었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로를 책임지는데 자신의 몫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의 시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민주적 저항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런던에서 학회도 열었어요.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논의했죠. 기조연설에서 저는 글로는 쓰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변화를 공유했어요. 서울로 가기 전 제가 청중에게 말했어요. 저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시위와 정치운동을 연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본 일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나 제도 혹은 종이에 적힌 법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함께 서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도 자꾸 서울에서 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결연한 시위대, 갈등하는 표정의 군인들, 음식과 따뜻함을 나눴던 친절한 낯선 이들까지요. 그들 모두가 폭력이나 증오가 아니라 용기와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한몫을 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줬어요. 민주주의란 정부 청사나 투표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과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항상 극적인 대립이나 분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서서 평화를 지키며 믿음을 놓지 않는 데서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상 위 라이트 스틱을 볼 때마다 그날 밤 지현이 했던 말이 떠올라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시위나 정치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빛과 음악, 그리고 서로를 향한 확고한 믿음만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을 파헤칠 기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런던의 아파트에 앉아 제 편집장의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이메일 제목이 떠 있었죠. 맥스, 서울로 가야 해. 이 이야기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제 이름은 맥시밀리언 레이놀즈지만 모두 저를 맥스라고 불러요. 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쫓아왔어요.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며 대통령들과 인터뷰하고 부패한 사업가들을 폭로했죠. 하지만 이번 임무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건물들은 제 평소 목적지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제 커리어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보냈어요.
거기서 저는 반쯤 파괴된 건물 속에서 노트북을 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했죠. 아니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강력한 광산 회사들과 싸우고 있는 그들의 사연을 들었어요. 런던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는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어요. 바닥엔 아프가니스탄 전통 러그가 깔려 있고 벽에는 시에라리온에서 가져온 나무 마스크가 걸려 있었죠. 제가 만난 사람들과 제가 전했던 이야기들의 사진들도 놓여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던 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런던의 비 오는 저녁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대통령의 정부가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었죠. 선거 조작, 부패한 판사들,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북한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제 편집장님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 라고 영상통화에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출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은 맞았어요. 제 경력 동안 저는 위험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명성을 쌓았죠. 짐바브웨에서는 정부 부패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왔고, 러시아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활동가들을 암호화된 통신으로 보호했어요. 출처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었죠. 저는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는 30개국을 다니며 함께한 친구처럼 수많은 조사들의 비밀을 담고 있었죠. 이제 그 노트는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저는 연락할 사람들, 요청할 문서들, 방문할 장소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위험은 정말 컸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이고 기술 강국이며 위험한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죠. 만약 그들의 민주주의가 진짜로 위협받고 있다면 전 세계가 알아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의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서울은 이제 봄으로 접어들고 곧 도시거리를 따라 벚꽃이 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경치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의 정치가 뭔가 잘못되었고 그게 제가 밝혀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제 과거의 모든 조사를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경험이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줬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식 성명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읽는 법을 배웠고, 제네바의 은행 스캔들에서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프리카의 광산 분쟁에서는 권력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느껴졌어요. 이건 단지 한 명의 부패한 공직자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체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일이었죠.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가방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저의 저널리즘 학교 졸업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진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었었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시간이 온 거였어요. 내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아직 그때는 몰랐지만 이 조사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거였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주석을 만나러 가는 길.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신발이 인도를 부딪히는 소리가 뚜벅뚜벅 들렸고 근처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에 배가 꼬르륵 거렸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이 만남이 너무 긴장돼서요. 서점과 꽃집 사이에 숨어있는 그 커피숍을 찾았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주석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쪽 구석에서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 종이 커피컵에 손가락으로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였어요. 레이놀즈 씨, 제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자 그가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약간의 액센트가 섞여 있었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맥스라고 불러주세요. 커피숍은 아침 손님들로 시끌시끌했지만 우리의 자리는 꽤나 조용했어요. 주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말을 시작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문 대통령의 캠페인 고문을 했었고 정부와 가까운 관계였지만 뭔가가 그를 떠나게 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작게 시작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잘 맞지 않는 작은 일들, 너무 완벽한 메시지들, 너무 빠르게 퍼지는 소셜미디어 글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드루킹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루킹 사건은 뉴스에 나왔던 일이었어요.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여 문 대통령의 캠페인을 돕고 있다는 그룹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건 가짜 좋아요와 댓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주석은 계속 말했어요. 시스템 전체가 부패했어요. 판사들이 법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정부 계약은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갔어요. 대장동 개발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천억 원이 개인 주머니로 사라졌어요. 그때 웨이터가 패스트리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고 우리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커피잔에서 나는 김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완전히 깨어나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주석은 태블릿을 꺼내서 문서, 사진,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각각의 자료는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 같았어요. 저는 너무 빨리 서명된 건설 허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은행 이체, 법적 선례에 반하는 판사들의 결정을 봤어요. 사람들은 문정부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주석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깨끗한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가면을 쓴 똑같은 부패를 마주했죠. 저는 그가 말하는 동안 필기하며 메모를 했어요. 손으로 쓰는 게 더 잘 생각나서 좋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 언론에 가지 않으세요? 주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역 언론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입을 막았어요. 우리는 외부 사람이 필요해요. 위협받거나 사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어요. 커피도 계속 들어왔고 나갔어요. 저는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비밀회의, 밤중에 삭제된 파일들,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진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더 있어요. 주석은 마침내 말했어요.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는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레이놀즈 씨, 맥스.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가끔 사고를 당해요. 가끔 사라져요. 저는 따뜻한 커피숍 속에서도 한기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전혀 웃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어갈 때는요. 내일 다시 만나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가 커피숍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무언가를 알아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또 다른 정치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로 문이 닫힌 뒤에 일어나는 일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 메모를 내려다보았어요.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이름, 날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커피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평생 기다려온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음에 닥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을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온 지 몇 주가 지났어요. 광화문 근처의 작은 호텔방에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놓인 책상 위의 메모와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창 밖으로는 서울이 활기를 띠고 차 소리와 길거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제 방으로 들려왔죠.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해가 진 지 몇 시간이 지났고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보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 9시 45분, 제보자가 늦었어요. 조금 걱정이 되던 찰나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40대쯤 된 작은 체격의 긴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기 일이 뭔지 알고 아무래도 무언가를 목격한 중간급 공무원이었죠. 레이놀즈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빈 복도를 힐끔 바라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를 재빨리 안으로 들였어요. 그는 제 책상에 앉으며 살짝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류를 책상에 펼쳤고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였어요. 내부 메모, 보안 보고서, 2017년 대선에 대한 기술평가 등이었죠. 읽기 시작한 순간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보안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제보자가 특정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버 보안팀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해킹 시도를 발견했어요. 그 소스 코드가 북한 해커 그룹들과 일치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그 보고서는 선거 시스템의 보안이 여러 번 뚫렸다는 내용이었고, 더 심각한 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인물이 이를 은폐했다는 거였어요. 문서 하단의 서명은 선거가 안전하다고 맹세했던 고위 공식들의 이름이었죠. 왜 이제 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사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 5년을 일했어요. 민주주의를 믿어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문서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바로 알았어요. 바로 주석에게 전화를 했고 1시간도 안 되어 그가 제 호텔 방에 도착했어요. 평소에 차분한 태도가 흔들린 듯 그는 문서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맥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반역이에요. 만약 북한 해커들이 정말로 선거에 개입한 거라면 그는 말을 멈추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건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는 밤새도록 일했어요. 모든 문서를 복사하며 제보자는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저희 부서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이 문서들이 사라지면 다음 날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각 서명, 날짜, 기술 보고서 하나하나를요. 모든 게 맞았어요. 주석은 자신의 연락처들을 통해 이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국제 언론에 보내야 해요.
주석이 말했어요. 여기서만 발표하면 그들이 이를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세계 여러 주요 뉴스 기관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제가 전에 일해본 곳들, 신뢰하는 언론들이었죠. 문서들을 준비하고 자세한 설명을 작성하며 모든 걸 3번 확인했어요. 자정이 되자 우리는 그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지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주석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세계 주요 신문들이 선거 조작, 북한과의 연관, 은폐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빠르게 강경하게 반응했어요. 모든 걸 부인하며 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당황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폭로는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 보도가 확산되자 주석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맥스, 이제 나라를 떠나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쫓아올 거예요. 저는 호텔방을 둘러보았어요. 책상 위에 여전히 흩어져 있는 문서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을 보며 제가 배운 것들, 한국, 민주주의, 제보자와 주석 같은 사람들의 용기를 생각했어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진실에는 목격자가 필요해요. 제가 주석의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유출된 걸 알았어요. 당신을 찾으러 올 거예요. 전화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했고 마치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번의 강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죠.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오른 것 같았어요. 누군지 딱 알았어요. 경찰이 저를 찾은 거였죠.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을 집어들고 배낭에 노트북과 노트, 전화기를 넣은 후 아파트의 비상구로 향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철제 계단이 발밑에서 삐걱거리며 저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했어요. 위에서는 제 아파트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계단을 뛰어내려 골목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의 거리들은 밤에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밝은 간판과 북적거리는 인도들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었는데 그때는 마치 위험한 곳처럼 보였어요. 모든 그림자가 경찰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는 저를 쫓아오는 차일지도 몰랐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범하게 보이려고 하며 뒷골목을 빠르게 걸었어요. 멀리서 뭔가 들렸어요. 목소리들이 많았죠. 가까이 가자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된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진실은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부패는 이제 그만. 이 사람들은 제가 폭로한 이야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나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 순간 강력한 힘이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두려워하는 대신 저는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그저 수많은 얼굴들 중 하나가 됐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단력이 있었죠. 나이든 할머니들이 젊은 학생들 옆에 서 있고 여전히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가게 주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걸 원했죠. 공정하고 정직한 정부를. 누군가 제게 팻말을 건넸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라는 글자가 굵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주석이었죠.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단력 있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은 이 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어요. 우리가 폭로한 이야기는 단순히 문서나 정치적 스캔들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 민주주의가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때 경찰밴들이 광장 끝자락에 나타났어요.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들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몇몇 시위자들은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나이 든 여성분이 제 손을 잡고 쥐었어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그녀는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강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걸 봐야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이 함께 서 있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여줘야 했죠. 내일 경찰이 저를 체포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 저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새벽이 다가오자 군중은 여전히 강하게 서 있었어요. 최루가스와 고함으로 목은 따갑고 아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보도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과 저를 영원히 바꿀 순간이었죠. 아침에 밝아오는 빛 속에서 저는 기자로서의 임무가 단순히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서울을 떠나는 아침은 다른 아침과는 달랐어요. 작은 호텔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내 책상 위에 어질러 놓인 노트와 카메라 장비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더라고요. 짐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때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주석이 속삭이듯 말한 비밀을 담은 녹음기, 시위 현장에서 급히 메모한 내용들로 가득한 낡은 노트, 진실과 부패에 대해 쓴 수천 마디가 담긴 노트북이 그랬어요. 창가로 다가가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이미 깨어나서 평소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거리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주석을 처음 만났던 그 커피숍, 그곳의 초록색 차양이 아침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시위자들이 모였던 기념비가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높은 사무실 건물들도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유리와 철로 된 건물이 아니라 힘과 취약함이 공존하는 상징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석이 보낸 메시지였죠.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친구.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 저녁에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주석은 전통 한식을 주문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우리 작은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그때 우리는 부패나 스캔들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희망,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꼭 해외에서도 밝혀주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도 제 가방을 메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의 영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도시의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영화 속 장면처럼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고 있던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이유, 그것이 위험할지라도 계속해서 추적하는 이유는 단지 헤드라인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뉴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때로는 그 순간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해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그동안 제가 목격한 용기에 대해서도 썼어요. 단지 큰 사건들만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에서도 용기를 봤어요. 밤늦게 몰래 문서를 복사한 사무직 직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증거를 번역한 학생, 최루가스 속에서도 시위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준 할머니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서울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저는 몇 달 전에 이곳에 왔던 기자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정치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한 교훈이었죠. 마지막으로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큰 이야기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제 일이 이 사람들에 대해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서는 거예요. 비행기 승무원이 비행 고도를 알릴 때 저는 마지막 생각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저널리스트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역사가 부를 때 우리가 그 이야기에 참여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 날아가며 저는 노트를 닫고 자리에 몸을 기댔어요. 제 카메라 가방이 머리 위 수납함에 있는 걸 보며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시위, 회의, 용기의 얼굴들.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었어요. 진실, 용기,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선 사람들의 연대가 담긴 교훈이었죠. 그 구름 속 어딘가에서 서울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을 테고요.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가 목격한 일들의 영향은 제게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저는 단지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요구할 때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모르겠지만요. 전 이 모든 사실들을 꼭 밝혀낼 겁니다.